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영량해전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더 극적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전선은 단 12척. 앞에는 일본군 전선 330척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부하 장수들도 조정 신하들도 모두 피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싸우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울돌목.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조류가 시속 20km로 흐르는 배가 제대로 방향조차 잡기 힘든 죽음의 물길이었습니다. 왜 이순신은 그곳을 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훨씬 절박했습니다. 일망 모든 것을 잃은 장군. 1597년 정유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순신은 그때 한양의 차갑고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부산포회전, 연전연승이었죠. 그런데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조 임금이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유인해서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은 이건 함정입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되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질투했습니다. 자신도 공을 세우고 싶어 했죠. 그래서 무리하게 칠천량 앞바다로 출격했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새벽 조선수군 150여 척이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거의 전멸했습니다. 원균은 전사했고 남은 배는 겨우 12척.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수군이 없다. 육지로 철수하자. 그런데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끌려 나온 이순신은 아들을 잃고 부하를 잃고 배를 잃은 채로 다시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읽어보니 이순신의 심정이 정말 처절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싸우라고.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막 12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1597년 8월 이순신이 회령포에 도착했을 때 남은 전선은 정말 12척 뿐이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절망했습니다. 대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군을 해산하고 육군에 합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버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330척을 12척으로 어떻게 막을까? 넓은 바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좁은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 이순신은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울돌목. 울돌목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 폭이 겨우 300m 정도 되는 좁은 물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곳은 조류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물이 바뀔 때는 시속 20km로 흘렀습니다. 거대한 배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이었죠. 이순신은 계산했습니다. 일본군은 배가 많지만 좁은 곳에서는 다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노리면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울돌목에서 싸운다.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한 척이라도 물러서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부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눈빛을 보고 그들도 각오했습니다. 9월 16일 아침 일본군 함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막 죽음의 물길 그리고 기적. 1597년 9월 16일 오전 10시경 일본 수군 330척이 울돌목 앞에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건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이끄는 133척. 뒤에는 도도 다카토라, 가토 요시아키의 함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간단한 전투였습니다.
저들은 겨우 12척이다. 밀어붙이면 끝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은 한 가지 기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 대장선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대감, 대장선이 앞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느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선봉함대가 울돌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물길에 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배들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쏴라. 조선 수군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주력 화포는 천자총통, 지자총통이었습니다. 사거리 500m, 관통력이 뛰어났죠. 일본군 배들은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화포 한 발이 여러 배를 뚫었습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직접 배를 몰고 이순신의 대장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배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선군의 화살이 구루시마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일본군 사령관이 전사한 겁니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배들과 앞에서 멈춰선 배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조류는 계속 역방향으로 흘렀고 일본군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 함대는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정예수군, 다른 하나는 징집된 수송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예 함대만 울돌목으로 유인한 겁니다. 뒤에 수송선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31척이 격침되고 92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이순신이 수군을 해산했다면 일본군은 서해안을 장악했을 겁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렸을 거고 전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웠고 이겼습니다. 사막 12척이 지켜낸 나라.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은 서해로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수군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명량해전의 의미는 단순히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이겼습니다. 12대 330, 1대 27.5의 전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형을 이용했고 조류를 계산했고 부하들을 믿었고 스스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해전사를 보면 이렇게 극적인 병력 차이로 승리한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살라미스 해전도 트라팔가르 해전도 병력 차이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명량해전은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땠을까요? 일본군이 서해를 장악했다면 조선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겁니다. 전쟁은 몇 년 더 길어졌을 거고 피해는 훨씬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12척으로 그 모든 걸 막아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승리만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지혜,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 이게 바로 명량해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12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기적. 그건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싸웠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